한 권씩 좀 선정을 해서 서로 이제 자기가 보는 책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로 했는데요.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인데요. 네. 깊이는 없는데 정리가 아주 잘 돼 있고요. 결국은 뭐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필요한 거죠. 네. 자기 걸 있는 걸 표현하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학교나 사회나 뭐 토론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상사의 말을 주입하고 듣고 시키는 대로 하고 받아쓰기 하고. 토론의 기초, 대화라는 게 뭔가라는 거를 말해주는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투게더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선정을 했는데 리처드 세넷은 이제 미국 사회학자고요. 노동이나 그 도시사 이런 쪽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특이한 게 이제 미국 학자들인데도 이제 유럽 쪽 전통이나 이런 거 미국 학자라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랑 약간 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좀 다른 측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호모 파베르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1권이 이제 장인이라는 책이 2010년도인가 네. 나왔었고요. 이 책은 이제 2012년에 이제 2부에 해당되는 호모 파베르 연작에.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이제 제목만 봐도 사실은 알 수 있거든요. 투게더라는 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이게 이제 주제인데,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사람들이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아, 뭐 협력하는 게 좋은 일이고, 네. 뭐 어떤 당위적인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협력 자체를 어떤 기술 우리가 습득하고 익혀야 될 기술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스킬이 아니라 크래프트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장인들이 이제 작업장에서 자기의 기술을 갈고 연마하는 것처럼 현대인들이 협력이라는 우리가 잃어버린 기술들을 찾아내서 연마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진단하는 현대라는 거는 물질적 불평등이 사람들을 다 고립시키고 그리고 지금의 노동체제, 아까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실 때 얘기했지만 지금에 해당되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이 제도들이 현대인들을 얼마나 고립시키고 협력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의식이고요. 그래서 그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차이를 다루는 기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와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책이고요. 지은이 스스로가 첼리스트이고 오케스트라를 지휘해본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네. 역시 머리가 되게 좋으신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기술이나 어떤 그 오케스트라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하모니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되게 좀 문학적으로 좀 쓰여 있는 측면들이 많은데요. 글을 잘 네. 쓰시더라고. 되게 문장도 되게 좋고 근데 다 가진 내용이 많아서 다 가진 사람이네요. 사실 사실 잘하고. 책 보면서 이해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한 그 가장 큰 방법, 좋은 방법은 이 사람이 제기하고 있는 이제 개념들을 이제 쫓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제일 많이 쓰는 게 비교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개념에는 반대되는 개념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개념을 위주로 설명을 해가고 있어서 그런 걸 잘 따라가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 정치적 좌파, 사회적 예, 좌파. 사회적 좌파 네, 이런 네. 부분들이나 상향식, 예, 하향식. 하향식이다.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건 이제 대화와 반응 능력. 그러니까 인간이 갖춰야 될 반응 능력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변증법적 대화와 대화적 대화 그리고 공감과 감정이입 뭐 이런 그 개념들을 이제 좀 보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무게를 두는 부분들은 좀 확실하거든요. 이를테면 변증법적 대화는 이 협력 자체를 뛰어넘는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 협력을 한다. 이럴 때는 주로 이제 변증법적 대화가 쓰이거든요. 그 제휴 뭐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목표를 위해서 어떤 협력을 거쳐야 되느냐 이렇게 좀 이미지가 그려지고요. 대화적 대화는 목적이 없는 그렇죠. 그냥 우리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연대 예, 뭐 이런 거죠. 대화 자체가 목적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건 이제 공감이랑 감정이입에 대비해서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굉장히 좋은 용어를 많이 쓰는데 공감은 심퍼티고 그 감정이입은 엠퍼티를 이제 뭐 옹기니가 그렇게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파시와 엠퍼티의 차이는 심파시는 상대와 나가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네. 공감이라고 하면 아,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저렇게 아팠을 거야. 감정이입은 내가 굳이 그 사람이 안 돼도 그 사람의 처지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타인인 거를 인정하면서도 상대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네. 알아보기 위한 어떤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20세기는 연대라는 이름을 내걸었는데 사실상 이 변증법적 대화나 공감이나 정치적 좌파나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진정한 협력이라는 거를 좀 망각을 했다. 정치적인 저 구도를 바꿔내고 뭐 경제적인 구도를 바꿔내고 이런 네. 목적을 미리 상정을 하고 거기에 인간 행동들을 다 조직시키는 방식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걸 놓친 게 아니냐. 거기서 놓친 거는 말 그대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상대와 나의 목적이 같지 않더라도 무엇을 같이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잃어버린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쪽에 그 설명을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과 협력의 양극단 사이에 경쟁과 협력이 균형을 이루는 그 최적점이 어디냐.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경쟁이든 협력이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이익들을 가장 호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경쟁과 협력의 중간지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균형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의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 협력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의 외교관이 되라. 이런 좀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에필로그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그 몽테뉴, 프랑스 철학자의 몽테뉴의 고양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몽테뉴가 수상록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고양이랑 놀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고양이가 나랑 놀아주는 게 아닌가.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양이랑 인간은 서로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고양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노는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서로를 완벽하게 자기처럼 이해하지 않아도 협력이란 거는 가능한 일이다. 이런 좀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읽었습니다. 예. 제가 좀 질문을 아, 예, 예. 이 두꺼운 책을 읽으라고 그러셔서 네. 이 정말 더운데 힘들게 읽었기 때문에 뭐라도 저도 한마디는 해야죠. 힘들게 읽었으니까. 근데 이거 읽으면서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 네.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틀림없이 읽으라고 그러셨어요.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천착했던 주제가 뭐 국가의 역할도 있고 진보의 미래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경쟁만 잘하고 협력하지 않는 대한민국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거를 저한테 구술도 많이 해주셨어요. 이거 전혀 연설문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이 책 보면서 저는 계속 노무현 대통령 그 생각이 났고요. 또 하나 이제 김대중 대통령 생각도 났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그걸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감정이입하고 공감하고 역지사지하고 타산지석하고 반면교사하고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어떤 협력의 바탕 같은 건데 상대 입장을 생각해주고 그래서 이제 항상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래야 타협이 되고 합의가 되고 뭐 이런 거라 설득이 되고 그런 거라는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아까 이 공감 얘기 하셨을 때 네. 그 공감하고 감정이입 공감은 저는 이제 그렇게 봤거든요. 그게 사실은 공감이 감정이입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마도 공감을 우리는 저 거울 신경세포를 다 갖고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냥 기본 인간이라면 누구나 옆에 친구가 칼로 베면 내가 쩌릿쩌릿한 것은 그냥 본능적인 반응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나가는 게 이제 네. 그 감정 엠퍼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언젠가 읽은 책에도 뭐 사회적 뇌 그런 거 보면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할 때는 관계를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협력이 본성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인상적으로 좀 본 대목은 그 협력
이 툴로서 교환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 교환에 5가지 얘기한 게 재밌잖아요. 네. 협력을 하는데 하는 게 이타적인 게 가장 큰 거고 그 다음 아래가 윈윈. 이타적인 가장 고교한 거, 그 다음에 윈윈이고 그 밑에가 이제 차별화예요. 차별화는 그러니까 뭐 서로 잘하는 놈이 좀 더 가져가고 그렇죠. 이런 네. 거고 제로섬은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그 맨 바닥이 승자독식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승자독식이나 제로섬이 돼버리면 협력이 안 되는 거죠. 또 이타적이고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경기는 또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중간 어느 지점을 이제 찾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게 윈윈이나 뭐 이런 차별화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사실은 이거 이제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느낀 거는 제가 청와대에서 했던 이제 우리 행정관들하고 같이 했던 독회제도. 네. 그러니까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사실 비서관이 이제 행정관이 쓴 글을 고쳐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정답이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고치자. 대신에 나도 초안을 쓰겠다. 그러니까 이제 비서관과 행정관이 일을 공유한 거죠. n분의 1로 직급과 관계없이 n분의 1로 공유하고 같이 참여한 거죠. 고치는 건 공동작업인 거죠. 그 과정이 협력의 과정이죠. 그걸로 5년간을 했거든요. 근데 5년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결과물이 좋았어요. 두 번째 일 자체가 이제 학습의 시간이 됐어요. 같이 고치니까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책의 마지막에 이제 공동체라는 챕터가 네. 나오잖아요.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대통령한테 혼나면 같이 저거 한 거고 술 한잔 먹는 거고 칭찬받으면 같이 기쁜 거예요. 누구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니에요. 그게 그 윗레벨에서는 대통령이 또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공동 작업을 했어요. 그걸 경쟁시키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막 네가 한번 써봐, 네가 써봐 해서 그 네가 잘 쓰네, 네 걸로 하자 이런 경쟁 시스템이었다고 그래요. 연설도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 이제 그 앞에 보면 사회적 그 인간은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한 대목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연대하는 거 이전에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존재다. 네.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아까 이제 얘기한 크래프트 뭐 그 특정 실기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다고요. 그것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연마하는 자다. 장인이 되거나 장인이 되고자 하는 자다. 이를 통해 자기 존중과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는 자다. 이 말이 있는데 저는 이게 딱 글쓰기예요. 자기 손으로 글을 써서 그리고 같이 협력해서 글을 쓰는 게 이 사람이 얘기한 바로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기술을 계속 연마하다 보면 자기만의 어떤 리듬이 생기고 그 단계를 더 지나가게 되면 동작이 익숙해져서 이게 체화되는 단계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힘을 전혀 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세 단계를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 독해할 때 딱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게 좋은 책이다. 네. 예, 한번 두껍지만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선정이. 네. 두꺼운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이제 제가 기자 생활한 지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7년 정도 되면 아직 이제 사회생활에서는 좀 이제 좀 젊은 하급 직원 정도의 이제 하급 직원 정도의 이제 수준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장, 차장 그런 리더들에 대해서 좀 많이 경험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제 7년 동안 한 6번 정도 이렇게 제가 담당하는 영역을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팀장, 부장, 뭐 국장 계속 바뀌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참 보면서 이 리더십의 차이가 되게 딜레마더라고요. 네, 강압적으로, 그거는, 강압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가고 이렇게 계속 일하도록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그 어떤 인격적으로는 좀 좋아지지는 않는데 뭔가 성과가 나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되게 인격적이고 이렇게 되게 친하고 이렇게 그 일이 끝나고 나서도 만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분인데 근데 그 전에 했던 사람하고 또 비교하면은 좀 약간 배운 것도 없고 약간 성과도 좀 적게 나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센에서는 과연 이 딜레마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좀 궁금증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세넷은 알지만 네. 세넷이라면 김 기자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인격적이라는 부분을 아마 삭제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사람이 윤리적 더 인격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크래프트의 영역이거든요. 일을 할 때 협력을 더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안에는 이제 사회적인 윤리나 개인적 윤리가 깔려 있겠지만 네. 그걸 더 잘한다고 해서 더 인격적이거나 윤리적인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이 접근법 자체가. 이를테면 저는 최근에 이제 그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혹시 황석훈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아, 드라마는 잘 안 보시는군요. 네, 드라마는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이 검사인데 감정 중추를 수술로 잃어버려가지고 타인의 감정에 이제 공감을 못하는 그 주인공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검찰 내부 개혁을 하기 위한 최적의 적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네. 근데 그 과정을 딱 얘기만 들으시면 피도 눈물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너무 인격적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감정이 없는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훨씬 더 몰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사람끼리 왜 이래 이런 어떤 내부의 공모 시스템 같은 게 있잖아요. 아 너도 알면서 왜 그래? 사람이면 다 실수하지 이런 것과 다른 오히려 사람 관계를 더 냉정하게 볼 수 있고 그 기능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충실할 수 있는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책을 좀 떠올렸었는데 예. 심성은 좋은데 기술이 없어.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심성 관계 없다 이거죠. 그리고 협력하는 기술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생각이 다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해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 생각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논쟁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네. 다르면 제가 그냥 적이 돼버리고 거기에 이제 감정이 개입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반대로 얘기하면 뭐 누구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걸 오히려 협력을 그르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그런 내용이 네. 나오죠.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게 아니 저는 꼭 소개하고 싶었던 게 사실 그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필로그에 책이 워낙 좀 읽기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에필로그에 보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그대로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20세기는 연대란 이름을 내걸고 협력을 왜곡했다. 그 연대에 대한 욕구가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명령과 조작을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대립이라는 적대적인 형태를 가진 연대의 사악한 위력이 자유민주주의 시민사회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민사회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작동하는 어떤 원리들은 이제 너와 나의 대립을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동력으로 삼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세넷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이와 나의 관계처럼 서로 미워할 이유도 없고 하지만 서로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최초의 지평으로 좀 내려가자는 그런 좀 메시지로 저는 좀 받아들여요. 그 저만 해도 페이스북에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이상한 댓글 달으면 친구 삭제해버려요. 그런 게 이제 감정적인. 그리고 네. 우리끼리는 똘똘 뭉쳐. 서로의 그렇죠. 그 연대 같은 의식을 편끼리는 가지고. 뭉치고. 이제 그런 협력은 진짜 바람직한 협력이 아닙니다. 김기준 기자가 시대의 소음을 네. 소개를 해주십시오. 왜 이 책을 이제 선정하게 됐냐면 제가 그 클래식 음악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서 좀 음악을 좀 여러 개를 찾아듣는데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이 약간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글만 어려운 게 아니었네요. 네네. 그 모차르트나 바흐 뭐 이런 음악을 들으면 협화음의 음악 이렇게 마음 편해지고 생각이 정돈되고 그런데 약간 이 쇼스타코비치 음악을 들으면 되게 전쟁의 음향들이 되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막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막 부여파음이 일어나고 이런 이 음악을 왜 이렇게 듣기가 어려울까?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전문가이신 분이 그 쇼스타코비치는 약간 그거야, 그 이름도 어렵잖아요. 이름도 어렵네요. 네, 쇼스타코비치는 그 좀 삶을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쇼스타코비치 관련 책을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 쇼스타코비치 관련 책이 거의 없어요.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줄리안 반스가 쇼스타코비치를 소재로 한 소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 되게 그 이 책이 한국에 5월에 나왔는데 그 나오기 전부터 되게 이 책을 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읽으면서도
그 기대한 이상으로 되게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게 이제 줄리언 반스라고 영국의 그 대표하는 그런 지금 소설가고 뭐 이언 맥큐언과 거의 뭐 쌍벽을 이루는 책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맨부커 상을 받은 그 센스 오브 원 엔딩,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로 이제 번역을 한 그 책이 되게 그걸 통해서 또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작가가 내가 너무 알고 싶어 했던 쇼스타코비치에 대한 책을 다룬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많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 쇼스타코비치가 살았던 시기가 그 스탈린의 재임기랑 겹쳐요. 그러니까 그 독재 체제 하에서 그 예술가가 살아남는 그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살아남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 그걸 견뎌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우선 뭐 한 가지 정도만 나머지를 다 말씀드리면 이제 스포일러가 되니까 이제 19살 때 첫 번째 교향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유명해져서 미국이랑 막 유럽에서도 대지휘자들이 그걸 가져와서 앞다퉈서 자기가 초연을 할 정도로 되게 알려진 작곡가였는데 그가 이제 30살 이전에 작곡한 무첸스크의 맥베스라는 그런 오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그날 이 무첸스크의 맥베스를 보러 온다. 그러니까 너도 거기 와라 이렇게 해서 소련 모든 사람의 목숨줄을 갖고 있는 스탈린이 온다고 하니까 그 지휘자랑 오케스트라가 다 쫄아버린 거예요. 음악이 소리가 막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커져서 막 창문이 울릴 정도로 막 소리가 막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 스탈린이 나가버려요. 그리고 이틀 뒤에 그 소련 공산당 기관지인 프라우다에 그런 이제 기사가 실리죠. 이거는 음악이 아니라 혼돈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자체가 이 사람에 대한 사형 선고인 거예요. 그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관원들이 나를 와서 여기서 이제 끌어낼 텐데 최소한 내가 가족들한테 끌려가는 모습만은 보이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해서 가방을 다 쓰고 옷을 다 입고 집 앞을 나가서 집 앞에 엘리베이터에서 10일간을 거기서 기다려요. 언제 나를 와서 잡아갈지 모르니까 계속 거기서 담배를 피면서 사람이 내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마치 자기가 곧 엘리베이터를 탈 것처럼 그래서 타고 내려갔다 1층 갔다가 다시 4층으로 올라오고 뭐 이런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쇼스타코비치를 두고 되게 서방사에선 되게 이제 논쟁이 많거든요. 이 사람이 겁쟁이냐 아니면 영웅이냐. 그러니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끽소리 못하고 그냥 자기 음악만 작곡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 어떤 소극적으로 마치 그 음악들의 행간에 막 스탈린과 전체주의에 대한 저항을 담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논쟁이 많아요. 근데 이 줄리언 만스 되게 영리하게 그걸 자신의 그 쇼스타코비치 머릿속에로 그 논쟁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는 거죠. 내가 가족들 위해서 그리고 내 예술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남아서 내가 더 많은 예술을 만들기 위한 위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돼라고 하면서도 너무 자기 자신이 싫은 거죠. 그런 자신, 제가 벌레 같고 자기 모멸과 혐오에 빠지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한 대목을 읽어보면은 겁쟁이가 되기보다는 영웅이 되기가 훨씬 더 쉬웠다. 영웅이 되려면 잠시 용감해지기만 하면 되었다. 총을 꺼내고 폭탄을 던지고 기폭장치를 누르고 독재자를 없애고 더불어 자기 자신도 없애는 그 순간 동안만. 그러나 겁쟁이가 된다는 것은 평생토록 이어지게 될 길에 발을 들이는 것이었다. 한순간도 쉴 수가 없었다. 스스로에게 변명을 하고 머뭇거리고 움츠러들고 고무장화의 맛, 자신의 타락한 비천한 상태를 새삼 깨닫게 될 다음 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겁쟁이가 되려면 불굴의 의지와 인내, 변화에 대한 거부가 필요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용기이기도 했다. 이런 대목이 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이제 시대의 소음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시대가 막 소음을 막 내서 자기의 음악이 들리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술가가 바라는 것은 이 시대가 발생하는 소음이 빨리 그쳐서 자기의 음악이 원래 의도한 바 그대로 사람들한테 울려 퍼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술에 대한 사랑을 와 경외심, 존경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잘 담고 있는 책이라서 보면서 되게 감동이 많이 됐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정말 어려운 지금 이 고전 옛날에 그 저 칸트나 뭐 네. 이런
그 고전을 읽는 것 같은 고통을 아, 그 정도로. 네. 정말 고전하면서 읽었고요. 아, 고전. 여러 괴롭히려는 이유가 건 있어요. 괴롭혀드리려는 건 아니었는데. 우리 네. 이제 김 기자 같이 제가 음악을 일단 몰라요. 음. 음악을 모르고 그다음에 사람 이름이 네.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앞에 그렇죠. 일러두기로 해서 난 러시아 일러두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봤어요. 똑같은 사람의 이름을 세 개, 네. 네 개로 써요. 네네. 어쩔 때는 이 이름으로 나왔다, 어쩔 때는 저 이름으로 이게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아까도 이제 우리 김 기자께서 얘기했지만 이게 심리 묘사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 주인공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네, 사람 핵심이죠. 생각을 네.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스토리가 거의 없고 그냥 그 머릿속을 내가 파헤치고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고 다행인 것은 이 뒤로 갈수록 쉽게 익혀요. 네. 앞에 조금 참고 버티면 네네. 제일 먼저 말은 멋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듣는 자, 기억하는 자, 술 마시는 자 그걸로 다 갚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이게 뭔 소리지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할 때는 막 그 내가 고통스럽게 했던 걸 뭔가 깨달음을 줘요. 뒤에 가면. 그래서 오히려 앞에 힘들었던 게 다 보상을 받고 힘든 만큼 이게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는 책이었다. 아까 이제 그 가방 들고 서 있는 거 네. 그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결국 그게 이제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가족 앞에서 붙들려가고 이러지 않으려는 그런 거 있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끊임없이 자기가 이제 부끄러운 줄 알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용기 있게 뭘 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그야말로 그 인간으로서 어떤 자존심과 다른 한편 어떤 수치심 뭐 이런 그 사이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계속 그 갈등하고 뭐 고민하는 걸 보면서 야,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 정말 직장에서요.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네. 예? 자존심은 좀 지켜야 되겠는데 또 이거 용기는 없고 네. 그래서 그냥 큰근히 살아가는 어찌 보면 우리는 그냥 스탈린 체제를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위로를 좀 받았어요. 아, 다 똑같구나. 아, 원래 사람이랑 그렇게 사는 거구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되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또 현대사회라고 해서 결코 얼마나 더 나아졌을까.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보다 더 심해요. 또 양심을 내려놔야 될 직장은 더 때도 심해요. 있고 내가 정말 마지막 일말에 이것까지 다 돈으로 바꿔서 뭔가를 팔아버려야 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되게 또 울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장도 좋아요. 네. 아, 그러니까요. 이게 통찰을 일으키는 문장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이 통찰을 담은 문장이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운 거 같아요. 근데 그걸 깨달았을 때 기쁨은 훨씬 큰 거고. 처음에는 욕이 막 나오고 도대체 이 추천한 기자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가서 도대체 위험했네요. 참고 읽으시면 네, 뒤에 좋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읽은 두 책과 제가 한꺼번에 세 권을 막 읽다 보니까 약간 이제 관련이 좀 된다고 그랬는데 네. 이 투게더가 그 가면을 쓰고 항상 이게 불안을 관리하고 경쟁하고 강박에 쫓기고 움츠려들고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런 거에 벗어나서 서로 인간이 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고 결국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사람이 표현하고 이랬을 때 이제 4차 산업혁명식에 맞는 인간형이고 그래 창의적인 인간이 될 수 있고 근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시대의 소음을 읽으니까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사람과 힘을 합치지 못하고 고립돼 있으면서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현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벗어났을 때 결국은 이제 투게더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런 쪽의 세상 그리고 4차 산업혁명기에 우리가 잘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그래서 새 책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김 기자는 새 책을
묶어서 보면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시대의 소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네. 이게 정말 이 시대의 음악인지 아니면은 뭔가 정말 인간성과 예술 그리고 인간 깊이 있는 것들, 양심, 뭐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까지 다 놔버리게 포기해버려야 되는 그런 시대의 소음인가 그런 것들 참 그 아직 그게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오히려 좀 약간 부정적인 오히려 시대의 소음이라고 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인간성 네네네. 상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우리가 그렇게 시대 소음을 만들지 않고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투게더 같이 이제 해야 되는데 참 그것 그렇게 함께하는 것도 기술이고 참 그게 연마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절묘하게 네. 붙이시네. 저. 네. 훨씬 저보다 잘 붙이시는데. 이제 이어붙이는 걸 7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뛰어난 외과 의사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그 세 권 진짜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걸로 아무 네. 눈치 안 보고 네. 선정했는데 이런 연결고리가 있을 줄은 예, 네. 정말. 저도 그때 김 놀랐습니다. 기자가 아주 네. 훌륭하게 잘 끼워서 뭐 아무거나 가져오시면 다 연결해드립니다. 뭐 아무거나. 네. 책 읽는데 이렇게 뭐 그 책 밖이랑 이렇게 연결 지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책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책하고도 연결을 해보고 다른 사람들과도 얘기를 해보고 예. 책 읽는 하나의 좀 좋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뭐 여름철 맞이 책 3권 어거지로 선정을 해서 잘 읽어봤고요.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